12번을 실컷 고쳐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래도 잘못했어요. 12번은 문제를 생략하시고 아까 박스로 제가 이렇게 구분해 정리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민간이 타고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면허 허가 요 세 가지 경우는 정부가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간이 생산하는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민간이 생산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것으로 바우처. 오케이? 요것만 구분해 둔다. 그리고 12번 문제는 생략하십시오. 아시겠죠? 미안합니다. 자, 13번 보시면, 자, 주인 대리인 이론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주인과 대리인 모두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하고 주인이 대리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주인이 대리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그 대리인들, 다시 말해 직원들에 있어 그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뽑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표현하고, 3번, 대리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비용보다 크면 대리인들은 열심히 일하겠지. 왜? 성과급을 더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됐을 때 대리인에 지급한 성과급보다도 거래비용이 더 크면 대리인들은 열심히 한들 뭐해? 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3번은 반대로 표현된 거예요. 대리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보다 거래비용이 더 크면 대리인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열심히 일해도 성과급 제대로 안 나오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렇게 되면. 4번, 주인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인들을 잘못 선택한다는 거죠. 대리인들을. 그래서 이 대리 손실이라는 것은 주인이 대리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 오케이? 주인이 대리인을 잘 모르니까 대리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치? 역선택도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3번에서 거리가 있는 건 몇 번? 3번이 반대로 표현된 거예요. 오케이? 3번이.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이 대리인이다라고 할 때 대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국민하고 공무원 간에 정보의 균형화를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균형화를 꾀하는 거야.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두 번째, 입법예고제. 입법예고제. 세 번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지금 설명된 내용들은 국민과 공무원인 대리인 간의 정보 균형화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대리인에게 인센티브로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경쟁을 유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대리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리인의 주체의식을 강화시킨다. 공무원의 주체의식을 강화시킨다. OX. 그건 여기에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대리인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체의식을 강화한다 그런다면 자기네들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13번은 정답이 3번이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14번 문제입니다. 조직구조 유형 가운데서 기능구조하고 사업구조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부서 간의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부서 간의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기능구조는 의사결정의 상위 집중화로 최고 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기능구조 하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이 최고 관리층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최종 결정은 최고 관리층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 3번, 사업구조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 간의 분업을 통해서 전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의 분업을 통해서 전문 기술을 발전시킨다. 기능구조 특징 아니에요? 이게 기능구조니까 여기에서 각 기능별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의 분업을 통해서 전문 기술을 발전시킨다. 이게 기능구조의 특징이죠. 사업구조가 아니고 4번 사업구조는 성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서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사업구조는 성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서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특정의 프로젝트 팀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 사업구조. 자, 14번에서는 3번의 거리가 있죠. 3번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자, 1번 지문에서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 조정을 용이합니다. 보세요. 이 안에서는 조정이 용이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업구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과 이것 사이는 어때요? 조정이. 이건 어렵죠. 그 표현이에요. 사업부서 내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부서 간의 조정은 곤란하다. 오케이? 자, 15번. 자, 14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자, 15번. 다음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공짜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공짜와 공직 후보자의 재산 정보를 등록 공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공직자율법의 시행 근거를 두고 있다. 여러분들 공직자율법에 이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야. 재선이가 취업을 위해서 이주했다. 그랬어. 응? 재산 등록 및 공개. 선물 수수했으면 신고하고 국고로 귀속시킨다. 취업 제한 규정이죠. 이해충돌 방지. 주식 백지 신탁제도. 응? 2번 고유 공짜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적, 사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해놓죠?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어요. 3번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공짜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가 없다. 자, 빨간 볼펜을 밑으로 보냅니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아셨어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가 없다. 이 표현 꼭 기억해둬야 돼. 직무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이런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4번 비면직자는 퇴직 후에 3년 동안 취업 제한 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비면직자의 취업 제한은 5년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취업 제한 기간이 3년이죠. 퇴직 후에. 그죠? 아, 오삼 불고기잖아. 그러니까 3년인데 비면직자는 5년이에요. 그럼 이 4번에 나와 있는 규정은요. 이거 어디에 규정되냐면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 비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국민감사 청구,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이런 내용들은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방금 얘기했던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국민감사 청구, 비면직자의 취업 제한. 근데 이 부패방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패는 직접적인 부패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부패에 관한 내용들도 다 부패 범위에 포함시킨다. 직접적인 부패 행위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부패 행위도 부패 범위에 다 포함시킨다. 자, 15번은 4번이 들었습니다. 16번. 다음 직무성과 계약제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1번. 직무성과 계약제는 상하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상향식으로 체결된다는 점에서 목표 관리진 MBO와 유사하다. 직무성과 계약제 하향식이죠? 하향식이잖아. 아, 이렇게 됐잖아요. 미션과 비전 있고 전략 목표, 그 다음에 성과 목표, 그리고 이제 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차관, 실국장, 과장 이렇게 하향식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잖아.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직무성과계약제는 하향식이에요. MBO는 어떻습니까? MBO는 상향식이에요. MBO는 상향식입니다. 2번 직무성과계약제는 실국장 등과 5급 이하의 공무원 간의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이 직무성과계약제는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성과계약이에요. 그리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입니다. 근무성적 평가. 3번 직무성과계약제는 주로 개인의 성과평가 제도로서 조직 전반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성과표와 구분되는 것이다. 이 직무성과계약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예요. 그죠? 그런데 BSC라는 것은 조직 전반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재무 관점만이 아니라 고객 관점, 내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그래서 조직 전반의 성과를 측정 관리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바로 균형 성과표다. 그런 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4번 직무성과계약제는 산출이나 성과보다는 투입 부문의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직무성과계약은 성과평가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입 부문의 통제가 아니라 산출이나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통제하고자 하는 거죠. 성과를 높이고자 하고 산출을 극대화시키고자 하고 이런 노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된 거지. 4번 질문은. 그죠? 자, 16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입니다. 기억해둘 거 직무성과계약은 하향적이에요. MBO는 상향적이고. 근데 이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할 때는 MBO와 같이 병행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MBO라는 목표관리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직무성과계약 같은 경우도 성과 목표가 설정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MBO와 같이 병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 주어진 성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MBO가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목표 관리가 하는 거니까 MBO는. 자, 16번은 그래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미국의 행정이론의 발달 과정에 설명해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19세기 이후에 역관제의 비효율 극복을 위해서 제퍼슨하고 잭슨 철학에 입각한 진보주의 운동과 행정의 탈정처를 강조했던 정책적 이원론이 전개된다. 여러분들 잭슨 그러면 역관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나냐면 역관제 비효율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틀렸죠? 그럼 역관제 비효율 극복을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게 정책적 이원론의 입장이죠. 그러면 누가 나와야겠어? 윌슨이 나와야죠. 정책적 이원론을 전개했던 윌슨이 주도한 진보주의 운동과 행정의 탈정처를 강조하는 정책적 이원론이 전개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하겠지. 제퍼슨, 잭슨이 아니고. 어? 왜냐? 역관제 비효율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윌슨이 주도한 진보주의 운동과 행정의 탈정처를 강조하는 정책 이원론이 전개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2번.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에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을 인정한 정책적 이론론이 등장하게 된다. 경제 대공황 이후에 행정권의 우월한 현상을 인정했던 정책적 이론론이 등장하게 된다. 맞죠? 3번에서 비교 행정론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리그스의 프림적 모형은 농경 국가도 산업 국가도 아닌 제3의 국가 형태로서 개발도상국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맞습니다. 프림적 모형이요. 4번 1968년도 민나브로 회의는 행정의 적절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하는 신행정학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민나브로 회의인데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누군가? 이 민나브로 회의를 주도했던 인물은 왈도예요. 왈도, 마리니, 프리드릭슨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왈도, 마리니, 프리드릭슨 신행정론을 주도했던 인물들이죠. 그 핵심적인 인물이 왈도예요. 왈도. 자, 17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1번입니다. 자, 18번 볼까요? 정책 문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1번. 정책 문제는
당위론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당위론적 그 말은 마땅히 그러그러해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게 당위론적 시각 아니야.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정책 문제라는 건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그러한 가치관의 입장에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당연히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지역 간의 발전 격차가 나타나면 어때요? 그런 발전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당위론적 가치관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야. 응? 2번 정책의 주체와 객체의 형태는 주관적이지만 정책 문제는 객관적이다. 정책 문제는 객관적이에요. 아셨어요? 정책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석하는 여당, 야당 그 주체들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책 문제는 객관성이 아니라 뭐야? 주관성은 주관적인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어요. 정책 문제 자체는 뭐야? 문제 자체는 객관적이지만 그걸 정의하는, 해석하는 주체와 객체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주관적이다. 정책 문제는. 오케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부동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10% 올라갔다. 이거 자체는 뭐야? 객관적인 거잖아. 근데 이걸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각각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거 아니에요. 이걸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게 무슨 문제야?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접근해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각각의 주체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책 문제는 주관적이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객관적이에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은. 그죠? 근데 이걸 접근해서 해석하는 그 주체에 따라서 이것을 달리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정책 문제는 주관적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2번의 내용은 잘못 표현된 거 아닙니까? 정책의 주체, 객체의 형태는 주관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응? 여기에 접근해서 해석하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게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책 문제는 주관적이에요. 아셨어요? 3번 특정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 방안 등은 다른 문제들과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된다. 당연하죠? 지금 이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요인들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정책의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별적인 이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야기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수립하죠. 그게 바로 뭐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집단이 있고 피해를 받는 집단이 있죠. 각각. 지금 서울에서 그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냐하면 6월 안에 빨리 팔아야 돼. 6월 안에. 그래야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막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하락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바로 이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피해를 보는 비용 부담 집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해야 젊은이들이 그래도 좀 힘이 날 거 아닌가. 희망이라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정책의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별적인 이해성을 갖게 된다. 오케이? 자, 18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은 2번이에요. 2번은 잘못 표현했어요. 문제 자체는 객관적이지만
그것을 정의하는 주체와 객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정책 문제는 주관적이다. 오케이? 그리고 인공적이에요. 정책 문제는. 주관적이면서 인공적이다. 자, 19번. 다음 재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정답 몇 번입니까? 응?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나 세종시는요, 모든 지방세를 전체 다 부과할 수 있어요. 전체 다. 여기는. 여러분들 보통세가 몇 개? 아니, 지방세에 있어. 보통세 전체 종류가 몇 개야? 9개죠? 목적세는 몇 개예요? 2개. 그러니까 제주도나 세종시는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 11개를 전체 다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그 얘기예요. 응?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경기도, 도에 부과되는 보통세, 취등, 내, 비. 재산세 없잖아. 그치? 네. 취등, 내, 비.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자치구예요. 자치구는 딱 2개밖에 없어. 뭐 있어? 재산세하고 등록, 면허세. 의외로 빨리 해결됐지?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국세의 대표적인 것은 문제 출제를 할 때 종합부동산세하고 그다음에 주세. 기억해둔다. 종합부동산세, 주세, 뭐 인지세 이런 것들이 국세의 종류로 자주 인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19번은 3번, 20번. 주요 동기부여 이론과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올바른 동기부여 방안이 가장 바르게 연결되는 거. 1번, 부름의 기대 이론.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인으로 제시한다. 2번,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평이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3번,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은 낮은 보수를 인상한다. 4번, 애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을 한다. 부름의 기대 이론은 뭘까요? 개인의 손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인으로 제시한다. 이 3가지 변수라고 했잖아. 어? 이건 뭐야? 기대감. 이건 수단성. 이게 유의성이에요. 각각. 아셨어요? 3가지가. 그러면 개인의 손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인으로 제시한다면 동기부여의 유도를 가져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에 개인의 손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인으로 제시한다면 동기부여를 유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이 목표라는 것은요, 평이한 그런 목표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고 구체적인 목표, 이런 목표가 동기부여를 가져오겠지? 난이도가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동기 유발을 가져온다. 동기를 유도한다. 3번.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입장은 낮은 보수를 인상한다. 여러분들, 보수는 불만 요인이지? 그러니까 낮은 보수를 인상하는 것은 그냥 불만이 해소되는 거야.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 보수, 대인관계,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은 불만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승진은 그건 만족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동기부여 방안, 그다음에 허즈버그는 예를 들어서 조직 구성원의 승진을 유도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지. 오히려. 뭐 보수 인상, 대인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이런 부분들은 단지 불만을 해소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3번, 애담스의 형평성 이론에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보상을 한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 그렇잖아요. 네. 그 성과에 따라서 그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그게 형평성에 관한 거죠.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그렇잖아. 그러면 동일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은 동일한 성과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형평성 아닙니까? 20번에서는 1번이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패턴의 문제도 이제 출제 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직접적으로 사례를 연결해갖고 출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20번은 1번이 정답이다. 자, 15위로 넘어왔습니다. 자, 1번. 피터스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저통제 정부 모형은요,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통제 정부 모형은 탈내부 규제. 그러면 공의의 기준으로서 창의성과 활동주의를 제시한다. 이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에서는 공의의 기준을 창의성과 활동주의로 봅니다. 자, 옆에다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정책결정의 개혁 방안을 뭐로 제시했습니까? 기업가적 정부. 오케이? 정책결정의 개혁 방안으로서 기업가적 정부를 제시한다. 자, 기억해둬야 돼. 기업가적 정부. 2번. 시장 모형에서 관리의 개혁 방안은 절차적인 통제에 관한 것이다. 시장 모형이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인 통제를 기한다. 이건 관리의 개혁 방안으로 볼 수가 없어.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리의 개혁 방안은 성과급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과급 지급. 응? 3번. 참여정부 모형에서 정책결정의 개혁 방안은 협의와 협상 이런 것들입니다. 협의와 협상.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문제 진단 기준을 뭐로 본다? 계층제로 본다. 응? 문제 진단 기준을 계층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결정의 개혁 방안은 협의와 협상. 그다음 4번. 유연 조직 모형인 신축적인 조직 모형에서 구조의 개혁 방안은 가상 조직에 관한 것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정책결정의 개혁 방안이 뭐예요? 실험이에요. 실험. 이 유연 조직 모형인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실험을 강조합니다. 오케이? 자, 1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2번이 틀렸어요. 시장 모형에서는 성과급과 같은 그런 내용이 관리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모형의 이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해둬야 될 거 아니겠어? 그쵸? 시장 메커니즘. 자, 3번. 아니, 2번. 롤스가 제시한 정의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다. 자, 이 친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인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 자유가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든 이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거잖아. 두 번째, 전제 조건으로서 원초적 상태란 무지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원초적 상태라는 것은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막이 베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지의 베일. 응? 3번. 제1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로 한다. 이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논리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2 원리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리가 나오고 그리고 격차가 발생하면 바로 이게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로 하는 차등 조정의 원리가 필요한 거죠. 4번.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오케이? 그리고 기억해둘 거예요. 롤스에서 주장하는 정의는 선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다.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다.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다. 근데 그 선으로서의 정의라는 이 표현이 시험 지문에 인용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럴듯해요. 혼동은 안 돼. 자, 2번의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3번)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도 모두 고르면 기억, 갈등은 조직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 이건 고전적 갈등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전통적 갈등관이야. 그 다음에 니은에서
갈등 관리의 방안 가운데 협동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협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윈윈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자신의 이익도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익도 모두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협동에 대한 내용이 갈등 당사자들 서로 양보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오히려 타협이 더 가깝죠. 협동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타협이 더 가까워요. 서로 양보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 토마스가 제시하는 대인적 갈등의 관리 방안에 관한 것이 나오거든요. 상대방 이익을 낮추는 경우, 높이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낮추는 경우, 높이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 각각.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 이익 전부 다 관심이 없어. 뭐야? 이게 회피잖아. 어?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 이익의 중간 정도 뭐야? 이게 타협이라고. 지금 여기 니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갈등 당사자 서로 양보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리나 패자가 없다. 이건 타협에 가까워요. 오케이? 협동이라는 건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야?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협동을 윈윈 전략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방의 이익을 낮추고 자신의 이익을 높이는 거죠. 뭐에 해당됩니까? 여기는 경쟁에 해당되잖아. 이쪽은 수능에 해당되는 것이고 각각. 그래서 니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타협에 가깝다. 디귿. 업무의 상호전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리가 크다. OX. 헷갈리죠? 기억해둬야겠네. 그치? 내가 수업 시간에 그랬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더 크다. 어때요? 상호전성이 크기 때문에 갈등이 큰 거예요. 오케이? 남하고는 갈등이 별로 없잖아. 응? 나하고 여러분 사이에 갈등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부부간의 갈등이 크다는 거야. 왜? 서로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갈등이 더 큰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요 표현 이렇게 시험 지문에 나오면 헷갈려요. 기억해둬야 돼. 아셨어? 내가 전에도 문제에서 한번 이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리을. 갈등 해소를 위한 경쟁 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이런 경우 경쟁을 유도한다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 있어요. 그죠? 경쟁을 유도한다면. 미음, 조직이 무사한 일에 빠져 있을 경우는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 무사한 일에 빠졌다면 갈등을 조장해야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사한 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뭐뭐 되냐면 기억, 니은, 미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3번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아셨어요? 헷갈린다고. 유의하세요. 특히 여기서 이제 디귿 내용에 해당되는 거. 디귿. 업무의 상호전성이 높으면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크다.
4번 봅시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 정경, 유착 등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역대리라고 표현합니다. 역대리.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나 정경, 유착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더라. 두 번째, 공기업에서 제공하던, 그러니까 역대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역대리가 발생한다 그런 것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거겠죠. 그죠? 두 번째, 공기업에 제공하던 공공서비스가 사적 서비스로 변환되기 때문에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형평성 저해됩니다. 공공성과 책임성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또 안정성과 계속성도 기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하다가 이익이 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서비스 뭐 손해 왕창 보겠죠. 그럼 서비스 공급을 중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형평성, 공공성, 책임성, 안정성과 계속성 이런 것들을 모두 줘야 됩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3번 민영화를 통해서 정부의 지분이 다수 국민에게 지나치게 분산이 되면 대주주는 없고 다수의 소액 주주만 있어서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옛날에 KT 같은 경우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국민주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그 주식을 이렇게 분배를 한 거야.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 국민에 지나치게 분산돼 버리면 대주주가 없으니까 다수의 소액 주주만 있어서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워진다. 4번 시장성이 큰 서비스를 다루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된다면 지나친 경쟁 체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민영화의 실익이 없다. 여러분들 시장성이 큰 서비스를 다루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요, 시장성이 크니까 이런 경우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할 수 있죠. 민영화의 실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오케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시장성이 별로 없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민영화 해봐야 별로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독점적이잖아요, 거의. 그래, 시장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민영화 한다 하더라도 별로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실효성을 크게 가져올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시장성이 큰 서비스를 다루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서는 민영화의 실익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자, 4번에서는 4번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 기억해 둘 것은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이런 걸 좀 챙길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형평성, 공공성과 책임성,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계속성 이런 것들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서. 자, 그 내용을 좀 유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거, 5월달하고 6월달, 특히 이제 지방직 시험 보기 전까지는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할 계획의 행정학은 일단 다음 주에 5월 첫 주는 지방직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패턴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작년에 11월, 12월에는 뭐 국어형 국사 같은 경우 공통 과목은 다 한 번씩 문제 풀어봤죠. 기출문제로. 근데 행정은 풀어볼 기회가 없었잖아. 그래서 일단 첫 주는 작년하고 재작년 지방직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떤 패턴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주부터는 뭘 푸냐면 한 주에 40문항을 여러분들이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이 40문항은 첫 단원부터 행정학 전 과정의 문제가 여기 순서대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면 전 과정을 한번 커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40문항. 근데 문제가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문제 한번 풀 때마다 행정학 전 과정을 한 번씩 정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방직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벌써 6주니까 지금 지방직이 6월 13일인가? 그러면 그때까지 아마 6주? 6주가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5번 정도 정리하는 내용이 되죠. 행정학 전 과정을. 그래서 저 과정이 한번 끝나면 그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에요. 매주 이렇게 40문항씩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지방직 끝나고 나면 내가 지금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직 시험 보는데 좀 필요한 그런 그 모의고사식으로 그 이제 전형적인 동형으로 문제 좀 풀고 해서 이제 마무리할까 싶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방직도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국가직 시험 보는데도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볼까요? 그래, 내가 그 얘기 했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했어요. 7급하고 9급이 그 시험 보는 7급 준비하는 학생들이 내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정년 퇴직하는 1960년 출생한 분들하고 1961년도 내년에 지금 공무원 조직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 이분들이 1960년은 올해 퇴직을 해요. 1961년 출생은 내년에 퇴직하고, 그러면 올해 이게 퇴직을 하면 이 퇴직 부분이 내년에 채용 인원으로 반영되겠죠. 그죠? 그다음 1961년도 퇴직한 분들은 내후년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폭발적으로 공무원 채용 규모가 또 확대될 거예요. 기존에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하니까. 요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서울시하고 지방지역하고 같은 날 시험 본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 전에 보면 뭐 국가직 지원해서 합격하고, 서울시 지원해서 합격하고, 지방직 지원해서 합격하고 해서 골라서 가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같은 날 시험 보는데 내년부터는 내가 알기로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복 지원이 안 된다, 아예.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때요?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경쟁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더라고. 여러분들, 전에 이 7급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 7급도 준비하지만 9급 시험도 봤어요, 같이. 이 친구들이 왕창 합격했다고, 사실은. 이 7급 지원하는 친구들이 9급도 같이 시험 봤으니까. 그런데 9급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9급으로 있으면서 7급 준비를 해요, 또. 그러니까 9급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피해가 엄청났던 거죠. 왜냐하면 이 7급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시험 보는 과목이 바뀌었어요. 7급은 영어는 토익 토플로 이제 대체가 되고, 지금 지방직은 내년에 시행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방직 7급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7급, 9급 같이 볼 수 없어요. 왜냐면 9급 보려면 영어 따로 준비해야 돼요. 국사도 따로 준비하고. 화국사도 한국사 검정시험으로 대체되죠. 그 다음에 이 7급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PSAT 이거 준비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행정직렬 같으면 이제 행정학, 행정법, 뭐 경제학, 이런 이제 헌법, 이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급하고 9급하고 중복되는 것은요, 행정하고 행정법밖에 없어요. 나머지 국어형 국사는 완전히 이제 시험 과목이 패턴이 다르니까 이 7급 준비하는 친구들이 9급을 지원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야. 국업 지원하려면 영어, 국사 따로 공부해야 되니까 국어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국어 안 보니까. 그리고 이거 안 되죠. 그래서 7급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9급 준비하는 친구들 완전히 구분돼 버렸어요. 이건 9급만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건 내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커트라인 많이 내려갈 거야 이제. 이 친구들 더 이상 이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또 하나. 직렬 구분에 따라 선택 과목이 다 구분되죠.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행정학, 사회 이것만 준비하면 모든 직렬을 다 지원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공고가 났는데 세무직렬이 왕창 뽑아. 그러면 세무직렬 지원해볼까?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안 돼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행정직렬, 세무직렬, 사회복지직렬 선택 과목이 각기 다르니까. 이것 또한 중복 지원을 차단하는 거죠. 직렬별로 구분해버리니까. 그럼 여기서도 또 커트라인이, 또 경쟁률이 내려가고 커트라인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제도 변화가 상당 부분 커트라인을 나는 많이 낮출 거라고 생각해요. 찬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끝나면 공무원 채용 계속 이렇게 늘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공무원 채용 늘리는 그 중점이 바로 이 중장년층, 청장년층의 고용 창출의 확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 확대된다면 다 중앙부처에서 승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끝나면 과연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조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공무원 빨리 합격하라는 얘기예요. 어?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전개되니까 소상공인들, 여기 가게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무원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어요? 빨리 합격하라고. 빨리. 정말 좋은 기회가 되니까 지금 열심히 했던 애들이 미안한 얘기인데 재치기 하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좀 쓰세요.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 네? 좀 쉬었다.